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도시의 새벽은 느릿하게 깨어난다. 간간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신문 배달 오토바이의 둔탁한 배기음, 그리고 그 소리 사이를 조용히 뚫고 지나가는 한 사람.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박수 줍는 할머니라고 불렀고 이름을 아는 이는 없었다. 윤복순, 83. 오래된 체크무늬 코트와 바른 갈색 니트 모자, 굽은 허리를 의지하듯 받치는 리어카 하나. 그 리어카는 그녀의 삶을 실어 나르는 손수레이자 방패 같았다. 그 안엔 종이박스, 낡은 우유팩, 플라스틱 병이 언제나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 숨겨진 작은 노트, 반쯤 닳아버린 만년필, 오래된 mp3 플레이어 하나. 복수는 말수가 적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누구와도 쉽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일인 양 늘 시선은 땅으로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움과 정갈함이 배어 있었다. 아무리 급해도 리어카를 소란스럽게 끄는 일은 없었다. 버려진 박스를 주울 때도 반드시 주위를 둘러보고 바닥에 남은 테이프나 스티커는 작은 칼로 깔끔하게 떼어낸 뒤 챙겨 담았다. 마치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보물을 수집하는 듯한 태도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냥 그저 그런 노인이라 생각했다. 동네 주민들은 복순을 지나치며 흔히 하는 말들을 흘렸다. 저분 또 나왔네. 날씨도 추운데. 불쌍하게 요즘 할머니들 중에 저렇게 고집 센 사람도 드물어. 복지센터 가라고 해도 안 간다더만.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진짜로 다가가려 하진 않았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말을 걸었다가 어떤 슬픔이 돌아올까봐, 어떤 책임을 느끼게 될까봐.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거리를 걸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등장했고 오후에는 사라졌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다. 복순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곳은 골목 끝에 있는 카페 뒤편이었다. 조용한 개인 카페,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재즈 피아노 소리. 카페 사장 이서진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 문을 열며 복순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며 쓴 커피를 들이켰다. 복순은 언제나 카페 옆 쓰레기통 근처에서 박스를 정리했다. 상자 안에 담긴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낡은 신문지를 펼쳐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자르고 접었다. 이서진은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불편했다. 깔끔하게 관리하는 골목길에 리어카를 대놓고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왠지 장사에 방해되는 것만 같았다. 직접 내쫓진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짧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복수는 그 시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박스를 정리한 뒤 조용히 리어카를 끌고 돌아섰다. 비가 오는 날이면 리어카 위에 비닐을 덮었고 바람이 불면 모자 끝을 단단히 조였다. 눈이 오던 날엔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박스를 접을 때만큼은 손끝을 세밀하게 움직였다. 무언가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손길처럼. 복수는 매일같이 동네의 경계를 걷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쓰레기처럼 보이는 박스를 모으며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다니며, 그러나 그 누구보다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존재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되었다. 허름한 고시원 방 한켠, 창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기상에 물을 끓여 마시고 리어카 바퀴의 바람을 확인하고
장갑을 챙겼다. 그런 다음 골목을 돌며 박스를 줍는다. 중간에 잠시 쉬는 곳은 작은 공원 벤치. 거기서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MP3에 저장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바흐, 쇼팽, 그리고 라벨의 볼레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음악과 함께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마치 세상과의 유일한 대화라도 나누는 듯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하루도 빠짐없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걸. 그녀가 밤마다 그날의 기록을 노트에 적는다는 걸. 그녀가 하루 수입의 일부를 매달 익명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도시의 배경 속에 섞여 사라지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어떤 의미에선 도시를 가장 깊이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서울 외곽의 골목길은 낮이 되어도 북적이지 않는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거리엔 나무 간판이 달린 오래된 이발 소, 외할머니가 운영할 법한 구멍가게, 그리고 젊은 사장이 직접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로 소문난 작은 카페가 있었다. 이 카페의 이름은 무화과. 사장 이서진은 매일 아침 8시에 셔터를 열고 카페 창가에 기대어 골목을 내려다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의 시야에 익숙하게 들어오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윤복순 할머니였다. 복순은 골목의 바닥을 쓸 듯 고개를 숙이고 박스를 주었다. 리어카는 낡았지만 반듯했고, 그 위의 짐들은 그녀의 성격처럼 가지런했다. 이서진은 그런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아침마다 저 모습 보면 마음이 뒤숭숭해. 손님들이 뭐라 할까 봐서.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리는 이서진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그 말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다. 연민일까? 불편함일까? 아니면 자신의 하루를 방해받는 듯한 짜증일까? 복수는 말 한마디 없이 늘 똑같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일을 마치고 사라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서진은 30대 중반,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커피는 정직했고 인테리어는 따뜻했지만 사람에게는 그다지 정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어릴 적 부모의 이혼 이후 혼자 자란 그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거리를 두는 법을 익혔다. 그래서인지 말없이 살아가는 복순의 모습이 때론 낯익었고 또 때론 괜히 거슬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민우 20대 후반의 청년, 근처 사회복지기관에서 청년봉사단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카페 건너편 2층 건물에 있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민우는 누구보다 밝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정말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말할 상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비가 갠 후 축축한 골목을 지나던 민우는 복순이 박스를 정리하다 리어카의 발을 헛디뎌 넘어진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다. 복순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숙였지만 손바닥엔 피가 맺혀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복순은 손사래를 치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원래 이 시간쯤엔 늘 이런 일이 생겨요. 민우는 복순의 말에 멈칫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고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슬펐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손을 살폈다. 상처는 깊진 않았지만 오래된 흉터가 여기저기 보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손은 단순히 거칠어진 손이 아니라 세월을 그대로 견뎌낸 손이었다. 저 혹시 복지관에 들르셔도 괜찮은데요.
건강검진도 받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복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리어카를 잡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이내 복지관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는 복순을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계속 눈에 밟혔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발자국이 어딘가 남아있는 듯했다. 며칠 뒤 민우는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복순의 리어카를 멀리서 다시 보게 된다. 리어카 안엔 박스들 외에도 노트 하나가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쌓여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하루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기록하며 살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순의 경로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고물상이었다. 보통의 고물상이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간. 복순은 고물상 안에서도 늘 같은 사람에게만 물건을 넘기고 있었다. 놀라운 건 고물상 직원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사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료 하나 드릴게요. 민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사모님?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조차 복수는 특별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가 떠난 후 민우는 직원에게 물었다. 저 그 할머니 평소에 자주 오시죠? 어떤 분인지 혹시?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희야 뭐 잘 모르죠. 근데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박스를 정리하는 방식도 말투도 예전엔 외국에서 일하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수님이었다는 얘기도. 민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서울대 교수? 사모님? 그녀의 손끝과 걸음, 그리고 말투 속에서 느꼈던 단정함과 고요한 품위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근처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던 중 복순과 말없이 찻잔을 나누던 한 어르신과 마주하게 된다. 이름은 김명자. 복순과 같은 나이 또래로 보였다. 윤복순이. 아이고, 그 사람 말하면. 눈물 나지. 명자는 허리를 펴고 손을 맞잡은 채 복순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 프랑스에서 유학까지 했고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족을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었지만 남편과 외동딸을 사고로 한꺼번에 잃고부터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복순이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놓고 세상에서 벽을 쌓은 거야. 근데 그 벽 안에서 혼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썼을지 너처럼 젊은 애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민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말없이 복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표정하지만 따뜻했던 그 눈빛, 넘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던 허리, 그리고 그 작은 박스 하나하나를 다루던 정성.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안고 있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복순과 골목을 마주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멀리서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복순은 처음엔 어색해하다. 이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민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살아온 시간 자체가 말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윤복수는 세상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끝 벤치 하나가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노란 은행잎을 데려다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정민우는 그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에게 윤복순 할머니는 단지 리어카를 끌며 박스를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에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다. 리어카가 덜컹거리며 골목 저편에서 다가온다. 낡은 리어카 위엔 각종 상자가 정돈되어 있었고 복수는 숨을 고르며 벤치 옆에 앉는다. 그녀의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지만 손끝엔 여전히 부드러운 움직임이 남아 있었다. 민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니 고물상에서 들었어요. 예전에 교수셨다고요. 사모님이라고도 불렸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복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침묵이 길어졌고 가을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며 햇살을 바라본다. 눈을 가늘게 뜬 그녀의 얼굴엔 시간이라는 이름의 주름이 고요히 그려져 있었다. 그래, 맞아. 아주 오래전에는 윤복순 교수라는 이름으로 살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 서울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바쁘게 살았지. 그땐 말이야, 이름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이름도 명예도 결국 내 삶을 가두는 울타리였더라.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고 민우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복수는 1950년대 경상북도 외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늘 책을 품에 안고 살았다. 허름한 구들장 위에 엎드려 읽던 책장 속 글귀는 어린 복순에게 세상을 향한 창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밤낮 없이 밭을 일구며 말하곤 했다. 우리 복순이는 꼭 서울 가서 공부하는 사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어린 복순에겐 약속처럼 박혔다. 마을 유일의 여고에서 수석 졸업한 그녀는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입학했고 이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후 대학 강단에 선 그녀는 학생들에게 지식이란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전하며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었다. 하지만 복수는 단지 교수 윤복순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북촌의 작은 한옥에서 단란한 삶을 살았다. 남편은 기자였고 딸 은서는 피아노를 잘 쳤다. 일요일이면 마당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가족 셋이 피아노를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곤 했다. 복수는 그 순간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도 좋아. 지금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나 운명은 그 기억을 가장 먼저 앗아갔다. 어느 겨울밤 남편과 딸은 콘서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그녀가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것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운 두 사람의 시신이었다. 작고 고운 손끝, 남편의 피로 얼룩진 셔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자신의 무력감. 복수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 대학 사직서를 냈고 집도 정리해버렸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녀는 수도원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머리를 자르고 옷을 갈아입고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마당을 쓸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프랑스어와 피아노를 가르쳤다. 이름도 지위도 말하지 않은 채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지식은 사람을 키우는 씨앗이니까. 그렇게 수년이 흐른 뒤 복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엔 그 어떤 이름도 없이 단지 박스를 줍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초라한 노인이라 여겼지만 그녀는 매일의 걸음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리어카에 기대어 조용히 음악을 들었고 밤엔 조그만 수첩에 그날의 생각을 적었다. 내가 박스를 줍는 건 누가 불쌍하게 봐주길 바래서가 아니야.
그 하루가 내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민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이름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를 낮췄지만 마음만은 높고 따뜻하게 살아낸 사람. 며칠째 윤복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에 앉던 벤치 옆 낡은 리어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리어카 위에는 복순이 애지중지 다루던 박스 대신 담요와 작은 가방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퇴장한 무대 뒤에 무언가 남기고 간 듯한 풍경이었다. 가방을 열어본 건 카페 사장 이서진이었다. 복순과 한 번도 제대로 말을 섞은 적 없지만 매일같이 그녀를 유리창 너머로 지켜봐왔던 사람, 묘하게도 그가 가장 먼저 그 가방을 열어본 것도 그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안에는 낡은 필기 노트 한 권, 두툼한 봉투, 그리고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박스 줍던 날들의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잊혀져도 괜찮다 대신 내가 남긴 따뜻함만은 누군가에게 닿길 바란다. 이서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노트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 다만 세상을 향해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었다. 그 글귀를 본 이서진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골목에서 봐온 복순의 뒷모습이 어쩐지 이제서야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듯했다. 이 소식은 곧 정민우에게도 전해졌다. 민우는 복순이 남긴 봉투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두꺼운 서류철, USB 메모리, 그리고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써져 있었고 잉크는 곳곳이 번져 있었다. 민우야, 너는 내 마지막 믿음이란다. 나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흔적 하나쯤 남기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남긴 이 돈이 나 대신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라. 나는 그저 박스를 주었지만 너희는 세상을 주어가거라. 윤복순. 민우는 봉투를 들고 가만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서 지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어서 USB에 담긴 파일들을 열어보던 민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복순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가진 재산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익명 기부자, 무기명 후원, 제3의 명의로 된 공익기금. 그러나 문서 곳곳엔 그녀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 돈이 누군가의 피아노 수업을 지켜주길. 이 책이 아이에게 상처보다 꿈을 남겨주길. 이 공간이 누군가의 숨통이 되기를. 캄보디아 장학기금, 폐교 위기 초등학교 후원, 발달장애, 아동 예술교육 지원, 성폭력 생존 여성 쉼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수많은 생명을 지탱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복순이 남긴 흔적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방식이었다. 그녀가 남긴 상자 안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다량의 배당주, 주식 명세도 들어있었고 그로 인해 한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했다. 며칠 뒤 뉴스에 복순의 얼굴이 등장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채 이렇게 소개되었다. 서울 골목길서. 박스를 주운 노인, 사실은 억대 자산가. 서울대 명예교수 출신, 20년간 행방불명된 그 이름의 진실은 사람들은 들썩였다. 이중인격인가, 기만 아니냐, 가식적인 기부쇼였던 건가. 비난과 추측, 과장된 기사들이 쏟아졌고
일부는 그녀를 조롱하며 그녀의 삶마저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한편 그녀를 알고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 역시 퍼져나갔다. 카페 사장 이서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늘 같은 자리, 같은 박스, 같은 걸음. 근데 그게 다 사연이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복지관, 고물상, 골목 주민들 이름 없이 스쳐 지나던 복순의 흔적은 사람들이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기억이 되었다. 민우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복순이 남긴 재산으로 복순 청년 기금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녀의 흔적을 담은 작은 전시회도 열었다. 윤복순의 오래된 노트, 손편지, 복사된 강의 노트, 사진 몇 장, 그리고 리어카 옆에 늘 놓여있던 작은 클래식 MP3 플레이어, 거기엔 볼레로가 재생 중이었다. 전시회 한켠 복순이 딸에게 보냈던 편지도 있었다. 단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그러나 그녀가 매년 새해에 다시 꺼내 써보았던 편지. 은서야, 엄마가 널 마지막으로 안았던 날을 기억해. 내가 불러주던 작은 별, 노래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 널 꼭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싶거든.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늘 너를 품고 살아왔어.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말없이 살아온 삶, 조용히 지워졌던 이름이 그제야 뭉근하게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졌다. 복순이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작은 창고가 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이름은 윤복순 기억의 집. 도서관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는 사라지지만 어떤 삶은 오래도록 남는다. 민우는 개관식에서 마지막으로 복순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틀었다. 수도원에서 몰래 촬영된 그 영상엔 복순이 고요한 정원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윤복순.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남긴 따뜻함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닿아 있다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카메라가 그녀의 미소를 천천히 비추며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그 미소는 마치 이제 괜찮다고, 모두 너에게 맡긴다는 듯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서울 어딘가 골목어귀에서 누군가 리어카를 끌며 지나간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발걸음. 복순이 걸었던 길,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 걷고 있었다.